오늘 미국 3대 지수가 1% 1% 중반이 넘게 1.5 넘게 다 튀었습니다. 유럽 시장도 괜찮았고 아시아 시장도 괜찮았죠. 중국은 약간 죽었었는데 이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시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TSMC 반도체 TSMC가 리포트가 기대치보다 상권도가 좋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4분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튀었습니다. 전영에서 다 급등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소재 관련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많이 빠졌던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문제로 거론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 안 되면서 튀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도 많이 튀었지만 유가도 1% 넘게 튀었습니다. 구리 가격도 2%나 넘게 튀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이든 무엇인가는 일시적인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동반해서 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국채 가격이 급등하다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국채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경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튀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것들도 튀고 채권 쪽에서 보면 경기 수축을 우려하는 쪽도 몰리고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어떤 한 방향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없거든요. 지금 이 주식시장 흔들어서 만든 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단기적 저가 매수를 들어온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닥과 고점을 맞추는 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충분히 바닥이 내려간 다음에 바닥을 맞추는 거는 쉬운데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가 요번 조정에서 가장 적기 타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지표가 나온 것들 중에서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튀는 것 중에서는 여기 이제 공급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0.6% 정도 전월 대비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0.5%로 상승률이 둔화됐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20만 건대가 중요한 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들어오는 게 20만 건대예요. 물론 20만 건대 이제 초반 정도 되는데 지금은 후반부죠. 그렇다 하더라도 20만 건대로 들어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4%대로 들어왔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 그런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게 과연 긍정적인 거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고용 측면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해석을 나쁘게 하면. 이게 긍정적인 신호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주식이 이게 긍정적이라고 반응을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긴 측면으로 보면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요번 흔들림이 진짜 흔들림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짧은 쪽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고용이 좋아지니까 추구 전략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게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짧게 해석하고 길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 그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보고 볼 건데,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사이트에 나오는 그 컨테이너 지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이거는 이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글로벌 컨테이너 지수들
뭐 태평양, 수혜주나 대서양 쪽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지수의 움직임인데 이제 종합 지수입니다. 이게 종합 지수가 보면 추세적으로 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게 주간 동향이기 때문에 지난주 동향이 만약에 보면 10월 8일자 동향이 추세적으로 지금 9월 10일 날 정점을 9월 21일 날 9월 10일이죠. 2022년 9월 10일 날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와서 지금 10월 8일자 마지막 찍고 이제 이번 주 나오는 걸 봐야 되겠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지수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좀 장기 패턴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움직일 때 2015년도에 시장이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 지수가 아래쪽으로 쭉 빠집니다. 이건 상하이하고 차이나 중국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저 장기 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컨테이너 지수 관련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간 수축될 수도 그러니까 그 무역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BDI 그러니까 우리가 벌크선들 원자재나 이런 거 나누는 것. 그런데 이것도 막 움직이고 있다가 2004년도에 한번 세게 아래로 밀렸었는데 2015년도 중반에 다시 한번 세게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거 밀릴 때 여기 이제 밀려 내려갈 때 같이 밀렸거든요. 글로벌 시장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급속도로 막 확산되다가 2015년도부터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북미 지역 내의 물동량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2014년도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2015년도 중반부부터 아주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은 상황이 어떤 거냐? 지금을 보면 볼까요?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뭐 이거는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고 이건 중국 지역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가격 단가가 좀 내려가면서 생각보다 물동량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BDI 지수거든요. BDI 지수도 최근에 보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BDI 지수도. 이거는 북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죠.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란색은 그러니까 배송하면서 지급되는 돈들이에요. 이거 배송하면서 이제 지급되는 물량 그러니까 돈이고 자금이고 여기 빨간색은 이게 물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급되는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물량은 줄고 있죠. 연두색은 뭐냐? 이 돈을 물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은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가당 비용, 물건 개당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네요. 개당 비용을 의미해서 비용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동량 자체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침이라 이른 아침에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물동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약간씩 들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꼭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엑스체인지 데이터인데 컨테이너의 가용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0.5보다 숫자가 높으면 들어오는 컨테이너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드는 거죠. 그 항구 쪽으로. 그런데 이제 이건 상하이 항구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윗단에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컨테이너가 밀려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추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금 있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여기 2019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고 요때는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이게 지금입니다. 작년에 미국은 처음에 초반에는 경제 수축 때문에 좀 막았다가 그 뒤에는 뭐 해소하면서 물동량이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과거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일정 수준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어서 밀려드는 물동량들을 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사람들 많이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각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시카고 항구거든요. 시카고 항을 보면 시카고 항은 훨씬 더 LA보다
차이의 격차가 많아요. 이거는 뭐 2019년도에 있었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요거는 2020년도, 이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량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들어온 게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조건 위축된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물동량이 미국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글로 들어온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력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통계청이거든요. 네덜란드 통계청인데 네덜란드 통계청에 보면 전 세계 무역 그 볼륨 자체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7월 달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약간 늦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3개월 전 변화치를 보면 이게 급등했다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마이너스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2021년 7월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개월 전보다 계속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아직 물동량이 플러스지만 직전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3개월 전에 움직였던 물동량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전 세계 무역이 빠르게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었던 이 움직임, 이렇게 줄어들었던 움직임 있죠. 이 움직임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일단 다른 걸로 잠깐 넘어가서, 그러니까 물동량이나 이런 움직임, 전체 무역의 움직임이 경기가 확산되는 국면에 기저효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약간 줄어드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건 이제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물동량으로 확인을 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제 PPI가 나왔는데 PPI는 급등했고요. 다시 한번 또 튀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CPI는 아직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PPI가 CPI 쪽으로 반영이 되는,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수출이에요. 원유 수출. 근데 원유 수출이 그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진 이후에 약간 반등하는 것 같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미국 같은 경우엔. 근데 미국의 원유 수입은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전에 그 2014년도 뭐 이럴 때 원유 쉐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쭉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아직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미국의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쿠싱 지역에 있는 원유 재고는 요번에 나온 발표가 감소로 돌아섰다고 나오지만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상업 원유의 미국 전체 재고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데도 유가가 튄단 말입니다. 유가가 계속. 원래는 이런 형태로 발생하면 이 유가가 윗방향으로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이게 유정수입니다, 미국에. 근데 유정이 이제 원유 유정하고 가스 유정이 있는데, 가스 유정 숫자는 미비합니다, 원유 유정에 비해서는. 유정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급감했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유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수입하는 부분보다는 수출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한경 글로벌 마켓에 보면 조재길 특파원께서 10월 15일자로 올리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80를 돌파하고 생산량을 늘리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럴 조짐이 뚜렷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주저하고 있다는데 관심 쏠리고 있다는 거죠, 석유 생산을. 네,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보면
밑에 있습니다. 대연유전 개발업체인 할리버튼의 제프 밀러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투자 설명회에서 많은 산업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50에서 55달러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다만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셰일 오일 생산량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개발 비용이 많이 뛰었지만 시추후 수익을 올리기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만 확보되면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정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석유가 증산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푸틴이 얘기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건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세게 일어나다가 과연 그걸 누가 해결해 줄까? 제롬 파월 연준장이 이제 사라졌는데 해결할 능력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석유 생산이 증산이 된다거나 그래서 석유 재고가 쌓인다거나 혹은 푸틴이 천연가스의 공급을 늘린다거나 혹은 이제 지금 아직 유럽연합이 협의를 해주지 못해서 뚫린 두 번째 독일 쪽으로 뚫린 그 세 번째 통로죠. 유럽 쪽으로 그 가스 배관 천연가스 수송관 거기가 그쪽으로 배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세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훑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예측하는 게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 매수 타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때가 진짜 가장 적기의 매수 타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래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빨간 건 월쇼 차트입니다. 빨간 건. 그 다음에 파란 거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연준에서 쓰는 PCE는 아니고요. CPI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연두색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기준금리 추구 전략이 일어날 때 이 시점에는 그때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뚝 떨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규모로 자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떠받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요가 수축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수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실제로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야 세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조정을 세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걸 S&P 500 지수를 좀 늘려보면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올라가는 과정 중에 2014년도에 크게 한번 빠졌죠. 이게 빠진 정도가 한 7.85%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이 한 28일 정도 됩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한 5, 6% 빠졌나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받은 지 한 달 좀 넘었죠. 한 35일에서 40일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거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끝내고 조정을 끝내고 반등했다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임박했을 때 여기서는 고점 대비 12% 빠졌고 반등했다 한 번 더 빠질 때는 여기 전 고점 대비 한 15% 14% 정도 빠졌거든요. 이 상황을 연출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여기 상황에서 연출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고 가거나 혹은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두 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한 번, 두 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다 오픈돼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해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력이 해결이 안 돼 있고 주가하고 원자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여기 보시면 채권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속도 자체가 빠르다는 건. 그러면 어느 쪽에 베팅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저는 주가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통화정책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경기 수축,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수축되기보다는 경기 확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 이런 부분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빨간색은 월쇼 지수고, 이 파란색은 연준의 자산 매입, 그러니까 보유 자산 규모거든요.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금을 투입해서 이 채권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줄어든다는 뜻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돼서 자금이 회수되거나 혹은 매도해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시기를 말고 좀 지나서 올라갔을 때 보면 계속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가 매집이 잠깐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매집하고 있다가 매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리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약간 매집을 해주면서 반등세가 있었고 반등을 좀 탔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매집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다 쭉 올라가는 이제 정점 부분이죠. 이게 2014년도니까. 잘 보시면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올라가다가 매집 규모가 둔화될 시기 전 초입에 흔들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아까 S&P 500 지수로 봤던 그때입니다. 하락했던. 그걸 보였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조금씩 매입 규모가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죠. 지금은 이것으로 놓고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늘려볼까요? 예, 상승 탄력을 받고 매입 규모에 따라서 매입 규모가 점점 늘어났었죠. 매입 규모가 늘어나는 규모하에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왔어요. 근데 향후에는 이 매입 규모가 조금씩 둔화될 거라는 거예요. 급격히 줄 건 아니고 11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왜냐하면 1200억 달러 매수하는 걸 월간 매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 한 150억 달러씩 계속 줄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매입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연준의 그 자산 매입 규모 비중의 움직임하고 주가의 현상,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매입 규모가 준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향방이 윗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최소한 줄진 않는다라도, 조정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은 떨어지는 개념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까지 얹혀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죠. 아직. 그리고 일정 수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하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출구 전략에 대한 압력,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은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빠른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유가는 아직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그 유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구리가역도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CRB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일정 부분은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물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키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아까 유정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석유 업체들이 셰일오일이나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계속 석유를 뽑아내면 에너지 쪽으로 하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뭐 유럽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그 결정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에서 매집해주는 일정 부분의 시장의 매집 규모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1% 넘게 반등했지만 이 조정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제 생각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상으로는 올라왔지만 개별주로 보면은 대형주 중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불안하면 혹은 현금 포지션이 많으면 그런 주식들은 일시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시적이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지금 잡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반등인가 보다라고 잘못 잡았다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추후에 다시 쓸려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현금 포지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정리해 보면 주가가 반등하긴 반등했는데 주가를 크게 움직이게 만든 요인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